자, 여러분들 그 2023년도 12월 기출문제 그 재무회계 파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다음 중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틀렸죠. 재무회계만 외관법에 따라서 이제 기준서 만들게 돼 있고, 관리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번에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회계원칙,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 활용해서 작성하는 거고, 자, 재무회계는 일정한 양식인 재무제표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회사마다 보고 양식이 다 다르죠.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다음 주 의사결정 차이가 나도록 하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 확인가치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마치 강제처럼 해놨어요, 이게. 근데 일단 넘어가고, 왜냐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서로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일단 넘어가고, 왜냐면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중요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자, 이거 두 개 다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건 중요성의 정의였어요. 자, 재무정보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제공, 확인, 변경 시킨다면 확인가치 갖는, 이건 확인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 필요는 없다. 그 4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죠. 2, 3, 4가 완전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으면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거기는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기 위해서, 이게 말장난인데, 이게. 그리고 원래 이제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캔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 의무처럼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1번이 문구가 뉘앙스가 제일 옳지 않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문은, 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의사결정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죠. 날 수 있다. 근데 나야 한다 하고 날 수 있다 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뉘앙스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옳지 않은 거. 자, 수익의 발생. 자, 수익은 대변이죠. 그럼 차변에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가 수반이 되고요. 비용은 아직 미실현된 손이 많죠. 평가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외화, 이 환산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FEPL 평가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넓은 의미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 다 포함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 거기 2번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실현 손실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4번에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손익의 기본 요소에는 수익비용이 있죠. 수익비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손익이라고 그래. 이 손익을 우리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지. 당기순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이쪽에 들어가는 당기 수익이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 수익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보시죠. 3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에 보면, 옳은 것은 수익, 유효자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 수익, 매출원가, 금융원가,
법인세 비용, 지분법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하고 금융원가, 그 매출원가, 법인세 비용, 지분법 손익 이거 손익계산서에 좀 그 최소한으로 포함될 항목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게. 근데 거기 쭉 보시게 되면 이 매출원가, 이자 수익, 금융원가,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뒤로 넘어가죠. 일단은 2번 한번 봐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는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는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하고 또는 두 개인데 거기서 그 두 개가 별개의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그 말이 틀렸죠. 그리고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보고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번은 그 앞에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그게 틀렸죠. 그게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성격별로 분류하여 이 표시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자, 그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비용을 표시할 때 기능별, 성격별이지 수익을 표시할 때 기능별, 성격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수익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수익이라는 말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 자, 순액 표시 방법하고 우리 이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금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해가지고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그 4번이 돼 있는데, 요것이 맞네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 총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각 항목별 법인세 효과를 빼서 이렇게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총액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 법인세 효과를 다 합친 걸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든 결과는 같지요. 결과는 같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뺀 숫자나 여기 지금 순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나 금액은 같아야 돼 이게 이렇게. 자, 해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이 총액으로 표시하고 그 법인세 효과를 다 합친 금액을 한꺼번에 빼나 똑같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4번이 맞는 얘기다. 4번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게 자 해서 거기 그 내용 한번 좀 봐주시고요. 지금 3번은 그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에요. 비용 표시 방법이 기능별하고 성격별이지 수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은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번에 수익 유효자법을 사용해서 계산한 이자, 이 수익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근데 이게 매출원가가 표시되는 그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재고 자산이 없는 기업들도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지분법 손익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분법 손익이나 법인세 비용이나 금융원가 이자수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그거 항목 하나가 좀 잘못 좀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렵죠. 요 4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 2, 3, 4에서 4번이 확실히 맞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4번은 요걸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1번에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2번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이 별개의 손익계산서, 3번에서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바꿔놔 주시죠. 자,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한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고기한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한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제 의무가 있는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한 후에 확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미 보고기간 말 이전에 존재하던 사건에 의해 가지고 보고기간 말에 이 사람의 종업원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 금액을 나중에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한 후 사건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에 구입했어요? 근데 기말에 왔더니 아직 취득원가를 결정하지 않았어. 그게 보고기한 후에 결정한 거예요? 이것도 있죠. 근데 세 번째. 보고기한 말과 재무제 발행 승인 사이에 그거는 보고기한 말 현재 공정가치가 하락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락한 거예요. 이건 수정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4번에 보고기한 말에 존재했던 현재 의무가 이것도 보고기한 말에 존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보고기한 말 또는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확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우리가 발견되거나 입수되면은 수정해 줘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이라 영업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을 의미하죠. 재고자산 구입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매입대금을 할인받는 경우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야죠. 요거. 자,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판매업자 입장에서 부동산은 재고자산이죠. 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우리 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아니고요. 순공정가치로. 우리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유형 무형자산에서 회수가능액에 대한 얘기지. 여기 재고자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재고자산하고 관계 있는 것은 그 순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7번. 다음 중 재고자산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주택 국제기준은 재고자 단위원가 결정으로 개별 선입, 가중, 후선 쪽에 인정하지 않죠. 자,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동일한 용도나, 자, 용도나 성격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선행소주법하의 기말재고자산은 가중평균법의 기말재고자산보다 더 적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왜? 선행소주법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높은 단가가 기말재고로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행소주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크죠. 근데 거기 평균법은 가중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을 가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가중 평균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 선의선주법 하에, 그래서 이제 거기 더 적게 계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죠, 이게.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선행소주법의 단기순이익은 우리 더 크죠? 거기 위에 재고자산하고 단기순이익 같은 방향인데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데 3번이 틀렸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장부상의 수량이 있고요. 실사 수량인데 우리는 무조건 실사 수량 가지고 계산을 해 있지.
실사 수량 가지고 그 다음에 장부상의 매입 단가가 2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상 판매 가격이 160원이고 거기서 10원을 빼게 되면은 우리 순실현 가치가 15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50원, 59, 45. 자, 평가.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4,5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1번이 되겠다. 자, 9번에 보면 다음 중 회사가 정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장부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법으로 해서 이제 부채 처리하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에요. 정보조금을 관련 자산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정보조금은 자산의 내용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우리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 정보조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내 돈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유형자산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이게.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는 내 돈하고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나온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환해서 감가상각비를 제거시켜 줘야지. 왜냐면 이제 정부보조금 나라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라 원래 자산 수중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산이 비용 처리될 때마다 이제 수익 처리 나가는 건데, 자산차감법은 그 자산에서 차감하니까 비용에서 차감시켜야지. 이것도. 자, 그래서 9번에 답은 2번이 틀렸어.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시켜 나가는 거죠. 자, 3번에 이연수익 부채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부여되고 선택이니까. 자, 10번에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이 유의적으로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해서 증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 포괄손익. 자, 3번에 감소되면 원칙적으로 단기손익.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대체할 수 있죠. 선택이죠, 이것도. 자, 11번. 불과 3일은 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하였다. 3일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모형 적용하고요. 정액법이고 X1년 말에 동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이 4만 원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X2년 말에 동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이 8만 원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X2년 말에 인식할 손상차손 환입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10만 원에서 거기 이 잔존가치 없어요. 5년으로 나누게 되면 2만 원. 그럼 이제 8만 원이 되죠. 자, 8만 원인데 요것이 X1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4만 원까지. 자, 그래서 4만 원의 손상차손이 잡히고요. 남은 기간이 4년인데 감가상각비가 만 원이고요. 그러면 3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거기 얼마냐면은 그 X 2년도에 8만 원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8만 원까지. 자, 근데 이것은 한도가 있더라. 그 한도가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감가상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6만 원이다 이거죠. 요게. 자, 그래서 원래 손상되지 않았다면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것은 인식 안 하죠.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제 이거고, 그래서 요만큼 3만 원이 이제 환입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에 보면은 이제 X1년 중 주 3일은 새로운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R&D 비용으로 총 120억 원을 지출했는데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70억 원이고요. 나머지 50억 원 개발 단계예요.
자, 상기 개발 단계 지출한 비용 중에서 30억 원이 자산시 요구 충족하지 못했대요. 나머지 20억 원이 새로운 엔진. 자, 그러면 연구 단계 자, 지금 70억 원이에요. 이렇게. 자, 개발 단계 둘로 나눠가지고 50억이 있는데 30억 원이 이 충족하지 못했고 20억 원이 충족을 했네요. 단기손익.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산인지 요구 충족했는데 X2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니까 X2년부터 얘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X1년도에 얘네들은 다 비용이에요. 70억 원하고 30억 원하고 여기는 비용이 없어. 이게 이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되는데 그럼 요거는 손상은 계산해야 되는데 손상에 대한 얘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기 비용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12번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하고 소비된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해법. 맞죠? 잔존가치 상각기간 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일 개년도 말에 검토하죠. 그리고 이것이 변경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자,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내용수 동안에 상각하고 비한정인 것을 상각 안 하죠. 14번. 투자부동산의 후속 축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적용할 경우 자녀 내용수 동안에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 안 하죠. 자, 두 번째,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하나 선택하죠. 그게 부동산의 유형별이 아니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아니,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거는 합쳐가지고 우리 부동산이라고 그래, 이게. 그 투자부동산 하나의 계정 과목에 이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체를 다 하는 거지 유형자산처럼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형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 3번. 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단기 손익이지. 자, 4번. 투자부동산 용도가 변경돼 자가 사용을 개시할 경우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개정 대체하죠. 자, 14번에 이 답은 우리 그 4번이 되겠다. 4번이. 다른 거 왜 틀렸는지 그것 좀 잘 챙기시고. 자, 15번에 금융자산 제거의 경제적 실질 판단 요소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일단은 경제적 실질이 이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경제적 실질, 즉 말해서 그 금융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은 법적인 그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경제적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5번에 1번이 틀렸지. 우리는 법률상 그게 아니고요. 실질, 경제적 이전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느냐 아니면 거기 이 밑에 나오는 통제권이 상실됐느냐 이게 다 좀 같은 말인데 이게 이렇게. 그리고 3번에 금융자산의 현금을 후취할 계약상 권리와 양도.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돈 받을 그 권리가 이제 이 계약상 권리와 양도에 대한 판단. 이렇게. 거기 일단은 1번이 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상각호 A씨죠.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 이 경우 이 X2년도에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20만 원. 자, 곱하기 거기 시장이자율 현재 8%죠. 8%인데 요게 지금 만기가 지금 2년이에요. 2년. 자, 그러면 거기 2년이 0.85 이 73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가 5%니까 250 만 원이에요. 만 원 곱하기 이제 1.78
327 이렇게. 자, 20만 원 곱하기 점 85734. 그 다음에 이제 만 원 곱하기 1.78327. 자, 해서 이것이 189,301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 8%니까 8%를 좀 곱하면 요거 밑에다 쓸게요. 189301 8%. 자, 첫 번째 15,144원인데, 자, 만원의 액면이자를, 그러면 이제 5,144다 플러스 189301 하게 되면, 자, 이것은 20이 아니고 18930 플러스 5144 하게 되면 194 445 곱하기 이제 8%다라고 하게 되면 15,556원이다. 이렇게 15,556원. 그래서 거기 이 3번을 답으로 15,556원. 자, X 이 2년도에 이 이자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 정답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X 2년 말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타지. 그래서 이거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취득자인데, 그럼 취득자면은 이제 거기 발행 조건에 따라서 이 1월 1일 날 이걸 발행한 거 우리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죠. 계산은 물론 15,550 요거는 나와야 되게 이렇게.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자 비용은 제로지, 제로.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그거는 뭐 단순 오타예요, 이거. 출제를 좀 잘못한 거지, 이게. 자,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도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자, 금융부채죠. 자,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 상품. 여기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 여기 자기지분 상품은 변동해야 돼, 이게. 그래야 금융부채예요. 만약에 변동하는 게 없는 것은 지분상품이야, 이게. 근데 거기 보니까 의무가 없다. 금융부채는 의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의무가 없는 것은 지분상품이에요.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2번이 틀렸지. 그 뒤에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렇게. 있는 비파생 상품 이렇게 되지, 없는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상환의 손주는 발행자. 자,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 시점에 확정되거나 결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으면 그거는 금융부채예요. 자, 상환의 손주의 보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환 우선주는 발행자한테, 이게 지금 주식이거든요. 주식은 원래 자본이잖아. 근데 IFRS는 요 상환해야 될 그 의무가, 상환 의무가 이 발행자한테 있거나 아니면 보유자한테 상환 청구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청구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부채다 이거예요, 부채다.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가. 지분상품은 의무가 없죠? 여러분 주식을 발행해요. 그 주식 발행했는데 그거 상환해야 될 의무 있어요? 없지. 그냥 주식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지, 이 주식 발행회사가 상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상환해야 되는 우선주래요. 지금 이것은 그 발행자한테 의무가 있거나 보유자한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거는 금융부채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환우선주의 보유자, 발행자에게 특정이나 이거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금융부채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거의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금융부채는 부채인데 부채는 무조건 의무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18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300만 원이고 전환사채 발행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발행되어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채의 가치가 25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환사채 발행가액은 250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부채의 발행가액은 250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자본 요소가 50만 원이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전환권 대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이 250만 원은 금융 부채로 전환권 가치는 50만 원은 지분 이 상품으로 지분 상품으로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에 자, 주 3일은 X1년에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5천만 원 표시이자 이 10%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의 이자는 연 8%라고 할 때 사채 발행가 이거 뭐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액면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거기 3년 있다가 그 3년에 0.79383 그리고 5천만 원의 표시이자 10%면 이제 500이에요. 500에 대해서 거기 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2.57710. 그럼 이것이 우리 발행가액이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0.79383. 그 다음에 500만 원 곱하기 2.5771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쭉 19번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2, 577) 에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한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죠. 이 경우 우리 불확실성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충당부채는 추정하는 거라 불확실성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1번 틀렸고 2번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계산 해이죠. 지출액의 현재가치 평가인데 2번이 맞는 얘기네, 이게.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 거래의 결과에서 현재 의무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면 안 되죠. 이게 지출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지출의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의무가 충당부채는 확정부채가 아니고 추정부채예요. 이게 3번 틀렸고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최선의 추정치를 금액으로 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데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중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자본에서 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죠.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기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 인식 안 하고요. 왜냐하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액면금액하고 차이, 그 감자 차손익이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자기 주식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자기 처분 손익이죠. 근데 이거는 자본 항목이지.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이나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지 않죠. 자, 21번에 이 답은 4번이 되고요.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처리 안 해요. 자본의 차감 항목이지.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자본의 차감 항목.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다음 중 자본거래가 각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잉여금. 자,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익여금은
주식 배당 봐보세요. 이익영음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돼요. 이렇게. 그리고 무상증자는 이익영음이 감소가 가능하죠. 법정 적립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돼요. 자, 주식 분할은 이익영음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죠? 그리고 자본금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1번이 맞는 얘기네, 이게. 지금 쭉 해봤더니 1번은 다 1번, 22번에 자, 주식 이 분할은 이익영음은 불변이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감소가 가능하고 주식 배당은 또 감소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수 봐볼게요. 주식 배당 증가하고 무상증자 증가하고 주식 분할도 증가하고 됐죠? 3번이 틀린 거야. 지금 틀린 거 구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 맞고 그다음에 4번에 다 불변이죠. 그러니까 거기 3번이 주식 분할이 불변이다. 근데 증가로 해놔서 그게 틀렸어요. 자,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유사가 특정 지역 고유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유류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같이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간의 비합회성 교환은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왜?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객이 돼야 되는데 정유사가 특정 지역 고객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 기업 간의 어떤 이 교환은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거 일단은 맞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수익은 반드시 고객이 나와야 돼. 고객에게 기업의 재원 허용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이거는 이제 대신 받아서 내는 거니까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이게 맞고 세 번째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도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화 용역이 단일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지. 여기에 거기 3번에 보면 복수 여러 가지 이 계약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을 했어요. 일괄 협상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 안에 이제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화 용역이 단일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 안에서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게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3번의 답은 3번인데 이거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다. 자, 수익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났죠. 근데 지분 참여자, 이거 자본거래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23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 통해서 이 지문도를 좀 잘 좀 알아놓으세요. 첫 번째 지문은 기준수에 있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수익을 정의를 내리면서 고객이 아닌 만약에 기업 간에 어떤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 간의 비합회성 요 교환한 거 그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제 3자한테 받아서 대신 내주는 거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했어.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일괄 협상했으면 이제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 회계 처리는 따로따로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의 계약으로 묶을 수는 있지, 이게. 그리고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계약을 복수의 계약으로 쪼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병합했으면 그 안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거는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24번. 자, 주식 3일은 X1년 12월 30일 주 반품에 7,500만 원, 원가가 2,500밖에 안 되네요. 제품을 판매하고 1년 이내
반품할 수 있는 반품권이 부여되는 거네요. 인도 현재 원가 500만 원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X1년도 말에 자산으로 인식할 반환 제품 회수권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당연히 X1년 12월 31일 날 일단은 팔았으니까 우리가 재고 자산이 무조건 없어져야지. 500이 아니라 거기 2,000 얼마로 돼 있어요? 2,500. 자, 근데 우리 그 중에 우리 원가 500만 원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500이 답이 되겠네. 이게 지금 반환 재고 회수권이잖아요, 이게. 거기 반환 제품 회수권.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이 2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오히려 이거 말고 환불부채를 물어봤으면 그럼 거기 7,500인데 2,000 이 500에 여기에 이제 3배예요, 3배. 그러면 여기 500에 3배면은 이제 1,500이 되겠지. 이게 이제 매가고 이게 원가인데 이 관계가 원가의 3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환불 부채 이렇게 되겠네. 이건 이제 매가로 표시된 거, 이거 원가로 표시된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반환 제품 회수권은 이제 50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사실 이 24번에 일단 답은 1번인데 이 조금 더 여기다가 자료를 첨가시키면은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으면 반환 재고 회수권은 2,500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문에 2,500이 없으니까 다행이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자료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환 재고 회수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일단은 2,500이 없으니까 1번이 일단 답이에요. 자, 25번에 보면 X2년하고 X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1년도 우리 총 계약 금액이 1억 7천이고요. 그리고 X1년도에 추정한 총 계약 원가는 1억 5천이고요. 자, 1억 5천인데 그 중에 이 단기 발생 계약 원가가 6천만 원이 발생했네요. 그럼 이제 요것이 진행률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40%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3년 동안 인식할 총 이익이 2천만 원인데 40%니까 이제 800이 이 진행 기준에 따라 진행된 이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40%만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수익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적도 800이고 그러면 이제 X2년도로 가요. 1억 7천인데 X년도에는 추정을 1억 6천으로 해놨어요. 이게 1억 6천이다. 근데 거기에 단기 발생 계약원가가 5,200이에요. 6천 더하면은 1억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70%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누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6천도 여기 포함돼서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 인식한 거를 빼줘야지. 그래야 단기 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누적으로 계산한 이익인데 거기서 800, 저번 연도에 이거 빼줘야 돼.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70%면 700인데 빼면 이건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네요. 누적은 이제 지금까지 700을 인식했고. 그러니까 요것이 X2년도의 계약 손실 100만 원이다. 자, 이제 X3년도로 가서 1억 7천인데, X3년도에 이제 확정된 것이 1억 6,500이다. 이렇게. 그러면 1억 6,500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100%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으로 700을, 이익을 잡아놨죠. 그러면 요것이 500에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또 이제 오히려 또 200을 손실로, 그래서 이제 500이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전체 500을 누적으로 3년 동안 인식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확정돼가지고 이제 최종 누적이 500이 딱 맞아야 돼. 이게 답은 이 두 가지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이다. 100만 원하고 200만 원 손실 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26번. 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설계획 관련해서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고요. 계획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 이게 이제 원가 기준 누적 진행률 계산하는 거죠. 측정하고 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했어요. 총 추정 우리 이 계약원가 분의 단기까지 누적되어 있는 이 계약원가. 자, 누적 발생원가 인식한 이익을 누적 발생원가에다가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우리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적 발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지, 누적 계약 수익이지. 이렇게. 근데 그게 거기 진행 청구액이에요. 진행 청구액 이렇게. 진행 청구액은 우리가 청구한 거야. 청구했는데 이 진행 청구액보다 누적 진행 거기 그게 더 크대요. 진행 청구액을 초과한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청구가 가능한 거고 청구 가능한 거. 얘는 청구한 거. 청구한 거. 내가 청구한 거보다 여기 청구 가능한 게 더 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 내 입장에서는 더 청구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걸 보고 미청구 공사 이렇게 불렀어요. 미청구 공사. 근데 이제 우리 바뀐 수익기준수에서는 이제 계약 자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청구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이 청구했어요. 이게 초과 청구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 부채다. 이렇게. 더 많이 청구했지. 자, 이걸 보고 초과 청구 공사 이렇게 또 불러요. 초과 청구 공사.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26번의 답은 이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단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 정산을 위한 손익, 그 다음에 수락정급여 부채, 사회적 자산의 순이자, 수락정급여 부채, 사회적 자산의 순이자는 이자 원가와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우리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험 수리적 손익은 OCI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지. 기타 포괄 손익. 자, 28번에 주식결제원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 상대방의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 제공 기간에 배분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용역이 제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 제공 기간에 배분하여 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식결제형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용역 제공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3년을 뭐 근속해라 이래라. 그럼 이제 이것이 가득 기간이라고도 해요. 가득 기간. 요때 가서 이제 다 끝마친 사람이 이제 가득했다. 권리를 획득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요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돼. 배분을. 그래 상당히 특정 기간에 그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그러니까 3년을 일해라. 그러면은 3년 동안 근로 제공하면 그 3년 지난 후에 지분상품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줄게.
지분사품의 공정가치를 용요 제공기간에 배분하죠. 요게. 자, 두 번째, 지분사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이 현재로 측정해요. 또한 주식 선택권이 행사될 때까지 매 보유한 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지. 왜? 지분상품은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 자본은 부여일 현재만 이 측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재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자, 주식결제형은 자본, 즉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 주식을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여일 현재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해서 확정하고 그 이후에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아. 왜? 자본이기 때문에 기말에 가서 재측정하지 않아요. 예. 자, 세 번째, 주식결제는 주식계정 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원화 용의 공정가치로 원칙은 그걸로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이게. 주로 이제 우리 종업원들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용역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부여한, 반대로 나한테서 나가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서 재원화 용역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죠. 요거는 원칙은 제공받는 재화 용역의 공정가치로 가서 측정하는데,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소비하는 것은 근로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로 가는 건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가는 거예요. 부여일 현재로. 이렇게. 자, 4번. 가득기간 중에 각 회계 연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단기말 인식할 누적보상원가에서 정기말까지 인식한 누적보상원가를 차감해서, 이건 이제 아까 진행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요때 가서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누적으로 계속 계산해서 저번 연도 거 빼주는 방식으로 가서 여기 와서 이제 최종 정산을 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2번이 일단은 틀렸다. 재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식결제형은. 근데 이거 현금결제형은 어떻게 돼요? 현금결제형은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부채는 매년 말에 재측정해, 이게. 그러니까는 현금결제형은 재측정하고 주식결제형은 재측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가액이 세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 자, 접대비. 접대비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가져간 사람이 있어서 기타사유출이에요. 기부금도 기타사유출이고 임원퇴직금도 가져간 사람이 있어서 상여 이렇게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4번이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고 1, 2, 3번은 영구적 차이로서 우리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업. 우리 기중에 우리 이 단기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라고 해서 부채죠. (250) 근데 니은 보면은 X0년 이연법인세 부채가 40 있었고 디귿에 보면은 이연법의 자산이 30 있어요. 그러면 변동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변동분이 바로 회계처리 대상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 이게. 거기 그 기억에 X1년 말 기말에 단기법인세가 250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기초가 없고 그냥 250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말에 가서 이연의 자산 30이 됐다는 얘기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거기 얼마가 없어지고 40이 없어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중에 우리가 잡아줘야 거기 기말에 이연의 자산이 30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이다. 그렇죠? 250에서 40하고 30 빼면은 70을 빼면은 180. 자, 30번의 답은 이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30
1번 주 3일은 유형자의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했어요. 자, 유형자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이렇게 더 신뢰할 수 있고 목적 저가받아요. 자, 해당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됐죠.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측정 기준의 변경.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에서 우리 공정가치 모형. 이게 측정 기준의 변경이에요.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자,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 사항인데 보통주 기본주당 순이익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분자부터 보면은 32, 6, 250. 자, 이 회사에 우선주가 있는데 거기 우선주의 자본금이 지금 이 디귿에 보니까 X1년 회계년도 이익에 대한 배당, 현금 배당이 우선주한테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빼줘야지. 보통주 기본주당 순이익 구할 때 보통주 입장에서 우선주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비용이에요. 보통주가 바라봤을 때 성격이. 그럼 여기서 얘를 빼줘야 우리 보통주한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306, 250, 000. 자, 1월 1일 날 5만 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라고 돼 있네, 이게. 그래서 30%인 15,000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월 1일 유상증자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 하지 않았대요. 공정가치 미만으로 안 했대요. 그럼 뭐 다행이지. 자, 4월 1일 날 거기 그 15,000주 이렇게. 자, 이제 가중하자. 이렇게 5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5,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11,250주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61,250주 306, 2500 나누기 61,250주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5,000원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한 주당. 자,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000원. 자, 그 다음에 33번을 한번 보시면 자,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해서 유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자,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A회사가 투자자고 B회사가 피투자자. 자, A회사는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B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의 15%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자 찾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바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파는 투자 목적이죠. 자, 유의적인 영향력 목적을 가져야 되게. 그래서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고 의결권이 없대요. 보통주가 아니래. 그럼 2번도 탈락. 자, 세 번째. 지분법은 유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의결권을 가져야 되게. 이렇게. 자,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어요. 계약상 B회사에 관한 의결권 행사. 이거는 20%가 넘어가더라도 유의적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A회사는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어요. 20%가 안 되네? 안 되더라도 거기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이 답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34번. 자, X1년 관계기업 투자주식 잔부 금액은 얼마냐. X1년 1월 1일 주에 3일에 용산에 보통 30% 70만 원에 취득했어요. 70에 취득했다. 근데 주식회사 용산의 순자 잔부 금액하고 공정가치가 200만 원으로 동일하대요. 그러면 3, 2, 6, 60만 원인데 왜 70만 원 주고 샀느냐. 이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이 영업권이다 이거죠. 영업권으로 10만 원을 더 얹어서 산 거다. 그럼 취득 시점의 분석은 영업권 하나 발견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총포괄이익이 50인데 당기순이익이 40. 그럼 40에 30% 12만 원은 내 거지. 요거.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 10만 원에 30%인 3만 원도 그러니까 이제 지분율만큼씩. 근데 이건 이제 OCI 처리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자본 변동이 없대요. 그러면 내부 거래도 없고. 자, 그러면 요것이 우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200의 30%이고요. 그리고 그 순자산이 당기순이익하고 요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변동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30%씩 해가지고 이 15만 원이 변동한 거지. 그 60에다가 15만 원을 더하게 되면 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영업권은 그대로 지금 살아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취득한 취득원가에다가 여기 이 1년 동안 변동분을 반영하면 그게 잔액이 되죠. 그러면 15만 원만큼 변동했어요. 그게 지금 85만 원이 되겠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 지금 이 기말에 순자산의 30%가 딱 75만 원이거든요. 예? 75만 원. 왜? 왜냐면은 처음에 200이 있다가 우리 그 당기순이익이 4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 이 10만 원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순자산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250이 돼요. 250에 30% 하게 되면 75만 원하고 똑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관계기업의 순자산의 30%가 나하고 항상 일치하게 만드는 게 지분법인데 처음에 취득할 때 차이 났던 것 요거 때문에 항상 10만 원만큼씩 차이가 나요. 여기다 이제 이거 더하면 요건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 가지고 구해도 되고요. 기초에다가 변동분 더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무튼 85만 원이 답이야, 이게. 85만 원이. 34번의 답은 85만 원이다.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5번에 보면 화폐성, 우리 확정된 주로 채권 채무죠. 그 채권 채무를 찾으면 되는데 재고자산, 실물자산이지. 탈락. 선수금 기장치, 탈락. 자, 왜냐면 채권 채무가 뭐예요? 채권은 미래에 돈을 받을 거고 채무는 미래에 돈을 지급할 거예요. 근데 선수금과 선급금은 지금 돈을 받은 거예요. 지금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미래에 주고받아야지 그게 채권 채무지. 선급금과 선수금은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매출 채권 단기대. 이게 3번이 답이네. 3번이. 35번의 답은 3번이. 이게 화폐성이다. 자,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비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위험 또는 미래연구름 변동위험에 대한 노출된 자산부채, 확정부채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위험이라든지 미래연구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그 다음에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를 말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재 파생상품.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 안에 파생상품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일부를 독립적인 판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 안에 파생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을 다는 거죠. 세 번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 매매 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FVPL에서 봤어요. FVPL이 바로 금융자산인데 거기에서 이 단기 매매 목적에 보면은 이제 파생상품이 포함돼요. 물론 두 가지가 제외되는데 그게 바로 위험회피 회계가 일로 빼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파생상품은 원래 단기손익이에요. 거기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고. 요건 어떻게 보면 쉬운데 3번은 1, 2번 지문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3번은 알아야 된다. 파생상품 우리 매매 목적일 때는 그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파생상품 당해 계약상의 권리와 업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계상돼요. 자산부채로. 자, 37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용산리스와 기계장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의 3일이 사용권 자산에 대해 X1년 말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 3일은 리스 이용자예요. 주식회사 용산리스가 이 리스 제공자고, 그럼 리스 기간은 X1년 1월부터 3년간 쓸 거고요. 리스 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네, 이게. 이렇게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된다. 주의 3일은 리스 기간 동안 매년 말 고정 리스료 20만 원. 20만 원 이 지급하고 X년 1월 1일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또 5만 원이 있었네요. 그럼 여기다 5만 원을 좀 쓰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였을까요? 5만 원. 일단은 요 매년 지급하게 되는 요 20만 원의 현재 가치, 거기 3기간 10% 연금연가 개수가 2.48685, 2.48685. 자, 내 입장에서는 매년 말에 20만 원씩 줘야 돼요. 그것의 현재 가치가 이걸 보고 리스 부채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용권 자산은 항상 얘부터 먼저 구해서 거기다 리스 개설, 이건 이제 리스 개설 직접 원가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가산해 가지고 그게 바로 사용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48685 이만큼을 매년 20만 원씩 20만 원씩 3번 주게 되는데 그것의 현재 가치가 이거예요. 그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5만 원이고, 그럼 더하게 되면 547, 370이 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약정. 근데 이제 보니까 무상으로, 만약에 돈을 주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되는데 돈 주는 거 없죠? 지금 거기 그 돈 주는 거 없어요. 정액법으로 쓰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 기간이 3년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짜리냐? 5년짜리로 해줘야 된다. 왜냐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5로 나눠주자. 이렇게 5년이다. 이렇게 이 나눠서 자, 이 해주게 되면 547, 370 나누기 5 하게 되면 109, 474. 109, 474는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38번을 한번 보면 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재무활동은 돈 빌려오고 돈 갚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지분 상품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이 틀렸네요. 자, 3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재무활동은 돈 빌려오고 돈 갚는 거예요. 거기 이 2번에 그거 이제 차입금에 차입금. 자, 차입금. 그 다음에 3번 배당. 4번 이자의 지급이에요. 이자의 지급. 이렇게 이자의 지급.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은 이제 이 다음 주 3일에 X1년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흐름표에 보고될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 그 단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죠. 단기순이익. 그 단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으면 간접법으로 풀으란 얘기예요. 5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이제 영업활동 관련이 없는 게 감가상각비가 2,500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용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1,800도 없애고, 비용은 대변으로 없애버려 그냥.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 5만 원에서 얘네 더해버리면, 원래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 있거든. 근데 더해버리면 이제 영업활동 관련된 손익만 남게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매출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에요. 15,000원과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감소다라고 해가지고 부채의 감소, 우리 차변인데 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요거 이 69,000 이렇게 되고요. 69,000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빼게 되면은 요것이 37,3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업활동 순현금 유의백이다. 이렇게 37,300원. 그래서 39번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단기순이 우리 차변과 대변에서 대변에 남는 거죠. 감가상각비 대변으로 없애고 이거 처분손실 없애고 그러면 없앤다는 얘기가 원래 비용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없애면은 여기 지금 5만 원에 얘네들이 여기 원래 빠져 있는데 다시 더해버리면 제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영업활동 관련 손익만 남게 되고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자산부채 증감만 표시해주면 현금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증감분석법으로 보면 단기순이익에다가 이 비용은 가산시키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감소 요거는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빼주고 그러면 현금이 나오지. 자, 이자 수익 관련한 현금흐름표 표시될 이자 수치액을 계산해라. 이거는 직접법이죠. 직접법. 자, 그러면 우리 관련돼 있는 이자 수익이 X 2년도 거로 물어보니까 이자 수익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자 수익 20. 자, 관련된 게 거기 미수이자하고 선수이자가 있는데 자, 미수이자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만 원이 줄어들었어. 그럼 미수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죠. 얼마가? 만 원이 줄었지. 그 다음에 선수이자는 부채예요. 우리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만 원이 늘어났어. 선수이자. 이렇게. 그럼 이제 현금만 빼고 이제 여기 분개를 한 건데 여기가 이제 현금이 얼마가 돼야 돼? 싹 다 더하면 되겠죠. 23만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만 원은 그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론 문제가 뭐 수익기준서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